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 결혼 4년 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35살이고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저는 결혼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첫 아이를 가지면서 퇴사하고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평범한 연애, 평범한 결혼, 평범한 가정. 저는 평범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결혼 생활은 어느 순간부터 평범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한 건 아닐까, 계속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확신이 듭니다. 제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거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를 3년 정도 했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정말 저를 아껴줬어요. 연애하는 동안 시어머니도 정말 잘해주셨죠. 처음 인사드렸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요즘 애들은 참 당차네. 우리 아들이 복이 많다. 너희 결혼하면 나는 간섭 절대 안 할 거야. 너희가 알아서 잘 살겠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주변 친구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하기 무섭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난 진짜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시어머니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결혼식 비용을 많이 보태주진 않았지만 저희 결정에 간섭도 안 하고 늘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었어요. 아, 우리 시어머니는 다르구나라고요? 결혼 초 1년 동안도 정말 좋았어요. 주말이면 시댁에도 자주 가고 시어머니도 저를 보며 우리 딸 고생 많다고 웃어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건 첫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출산하고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옮기던 날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오셨어요. 너 힘들지? 내가 도와주려고 왔어 라고 하셨죠. 처음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에 오셔서 밤까지 계시는데 도와주신다고 해놓고 오히려 저를 더 부려먹으셨어요. 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옛날엔 애 셋도 혼자 키웠어. 요즘 애들은 유난이야. 산후풍은 마음에서 오는 거야? 저는 체력이 바닥났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루에 1~2시간 간신히 눈 붙였는데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저를 집안일에 붙들어 두셨어요. 아이는 제가 안고 밥도 제가 차리고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간식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남편은 웃으면서 엄마가 그래도 도와주려고 매일 오시는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제 속은 계속 곪아갔어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저는 진심으로 이제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예고 없이 오시기 시작했고 가끔은 평일에도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왔어요. 집에 오시면 냉장고부터 열어보셨어요. 이건 뭐야? 이런 비싼 치즈는 왜 사? 이런 건 애한테 안 좋아. 앞으로 이런 거 사지 마. 심지어 제가 입던 옷을 보며 너는 왜 그렇게 칙칙하게 입니? 엄마가 다음에 색깔 좀 밝은 거 사다 줄게 라고 하셨고 정말 다음 주엔 시장표 원피스 5벌을 사오셨더라고요. 제가 입지 않으면 내가 사다 준 것도 안 입고
너는 내 말 안 듣는구나 라고 핀잔을 주셨어요. 아이 이유식, 장난감, 심지어 애가 보는 그림책까지 하나하나 간섭하셨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요즘 좀 힘드시대. 우리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 그렇게 매달 50만 원을 시어머니께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 월급으로 우리도 빠듯했기에 처음엔 이번 달만 돕자는 말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어도 끝나지 않더군요. 생활비가 빠듯해서 저는 제 화장품도 한참 고민하고 샀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더 요구하셨어요. 너도 우리 집 식구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희 친정은 연금도 나오고 괜찮잖아. 그 말이 정말 뼈 아팠어요. 우리 부모님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손 벌린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은 너무 당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핸드폰을 보다가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를 우연히 봤어요. 아들아, 이번에 받은 돈으로 주식 좀 더 사볼까? 너희 며칠 전에 준 거 잘 모아두고 있어?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 계좌이체 내역을 봤더니 매달 50만 원씩 보낸 건 기본이고 가끔은 100만 원, 200만 원도 보냈더라고요. 이거 뭐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엄마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알면 화낼까 봐.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저는 생활비 때문에 저녁마다 통장 잔액을 걱정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쉽게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시어머니의 사진들이었어요.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급히 필요했던 돈은 이런 데 쓰였던 거예요. 참다 못해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졌어요. 어머니,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평생 너희 아빠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어. 이제 좀 내가 즐기며 살면 안 돼? 그리고 내 남편 돈은 내 돈이야.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도 가정이 있고 저희도 힘든데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내 말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내 돈 관여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오빠, 우리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우리 앞으로 애 키우는데도 돈 많이 들고 우리 생활도 빠듯한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계속 돈을 보내? 남편은 대답했어요. 너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나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 엄마가 그동안 하고 싶은 것도 다 참고 살았는데 이제 좀 즐기게 해드리면 안 돼? 그럼 우리 가정은? 우리 애는? 내가 매번 생활비 쪼개서 살고 있는 건 안 보이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오빠. 남편은 계속 엄마도 가족이야. 내가 좀 이해해줘 라고만 했어요. 저는 속이 뒤집혔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어머니 편이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서운했고 남편은 너무 계산적이다라고 저를 몰아세웠죠. 어느 날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수술이 급했는데 병원비가 부족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오빠, 우리 저축한 돈 좀 쓰면 안 될까? 엄마 수술이 급해. 그런데 남편이 대답하더라고요. 그 돈은 안 돼. 그건 엄마 드릴 돈이야. 저는 정말 그 순간 무너졌어요. 제 친정은 가족이 아닌가요? 저희 엄마는 가족이 아닌가요? 그렇게 가족을 강조하던 남편이었는데
정작 친정엄마가 아플 땐 돈 없다는 말만 했어요. 남편 몰래 친정엄마 병원비를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련했어요. 퇴근 후 편의점에서 일하고 새벽에 카페에서 알바를 뛰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겨우 수술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시어머니께 꼬박꼬박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더 당연하게 저희 돈을 요구하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저를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 혹시 이혼 생각하니? 그럼 너는 빈손으로 나가야 해. 내 아들이 번 돈은 다 우리 집 돈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아끼고 모으고 애 키우면서 고생했어요. 아니야. 내가 한 건 당연한 거야. 며느리가 하는 게 그거야? 그때 남편도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말리지 않았어요. 내가 좀 참아. 엄마가 나이도 많고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 저는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마음이 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그렇게 몇 달을 더 버텼어요. 아이 생각도 나고 제 자신이 너무 무너지기 싫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편만 들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의 유치원 등록금이 부족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그 돈도 시어머니께 보내려고 했거든요. 오빠, 그 돈은 우리 애 등록금이야? 엄마가 급하다잖아. 등록금은 다음 달에 해도 되잖아. 그 말을 듣고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어요. 저는 바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제가 단호하자 결국 이혼에 동의했어요. 이혼 후 저는 알게 됐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드렸던 돈 대부분이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노후 대비용이 아니라 본인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 쓰였다는 거려. 명품, 여행, 친구들과의 과시성 모임, 심지어 투자라며 시작한 주식으로 많은 돈을 잃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 카드값도 감당 못하게 되어 남편에게 또 손을 벌렸대요. 그런데 이젠 남편도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의 빚까지 떠안게 됐어요.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이를 보러 오는 횟수도 점점 줄었고요.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이와 단둘이 지내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적어도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아직도 하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평온해졌어요. 이혼한 첫 해는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막막했어요. 갑자기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고 경제적인 여건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제 인생을 조금씩 다시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카페에서 일했어요.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인생에 갑질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를 더 이상 시어머니의 돈줄로 여기지 않고 저의 선택이 온전히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친정엄마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병원비를 제가 마련했을 때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짐을 지워서 라고 하시던 엄마.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 엄마는 적어도 내 인생을 이용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도 점점 밝아졌어요. 제가 더 이상 울지 않으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이는 가끔 아빠를 찾기도 했지만 제가 아이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둘이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엄마가 열심히 할게. 이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뜸하더니 어느 날부터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요즘 어떻게 사니? 아들 소식은 들었어? 아이는 잘 크지? 처음엔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내가 좀 많이 미안했어? 나도 그때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시간이 지나니까 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 순간 복잡했어요. 정말 사과를 하시는 건가 싶었지만 제 속은 이미 너무 많이 다쳤거든요. 제가 답장했어요. 어머니,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후회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미워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어머니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아이는 이제 우리 둘만의 가족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한동안 또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다시 연락이 왔어요. 나 많이 힘들어졌어.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됐어? 내가 한 번만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저는 그 문자를 읽고도 아무런 감정이 안 들었어요. 분노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답장은 보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연락을 본 날,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맑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어요.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분명 저는 또 흔들렸을 거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정말 단단했어요. 저는 이제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와 제 아이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욕심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니까요. 몇 달이 또 흘렀을 무렵 이번엔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전 남편이었죠. 잘 지내? 아이는 잘 크지? 어색하고 짧은 문자. 처음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주 후 남편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내가 한 번만 와서 얘기 좀 들어줄 수 없을까? 내가 아니면 엄마가 얘기를 안 듣겠다고 해. 제가 예전이라면 어떻게든 마음이 흔들렸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또 펌마를 위해 내가 희생해라는 말이라는 거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아직도 변하지 않았을까?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답장했어요. 오빠, 나 이제 오빠 가족 일에 끼고 싶지 않아. 내 가족은 나랑 우리 아이야. 부탁인데 우리 그냥 각자의 길을 가자. 남편은 한참 후에 답장했어요.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내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어? 근데 너무 늦었지? 너무 늦었죠. 이혼하고 나서 아이와 단둘이 처음 간 여행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정말 작은 시골 마을로 아이와 1박 2일 여행을 갔어요. 엄마, 우리 왜 여기 왔어? 이거 비싼 거야? 아이의 질문이 참 순수했어요. 응, 비싼 건 아니고 우리 둘이 행복하려고 온 거야. 여긴 바람이 정말 좋아. 아이랑 둘이서 손을 잡고 걷고 작은 펜션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해 질 무렵엔 같이 강가에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이가 크게 웃었어요. 엄마, 우리 매년 여기 오자.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둘이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둘이만의 시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소중했어요. 얼마 후, 전 남편이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거의 혼자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변을 통해 알게 됐죠. 그 많던 친구들도, 그 많던 모임 사람들도 시어머니가 힘들어지자 모두 떠났대요. 명품 가방, 여행, 과시하던 모임들. 그 모든 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걸 시어머니는 깨달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이제 저의 몫이 아니라는 거려. 전 남편은 간혹 아이를 보고 싶다고 연락했어요. 초반엔 저도 만남을 허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횟수가 줄었어요. 미안해, 이번 주는 좀 어려워. 다음엔 꼭 볼게.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포기했는지. 엄마, 아빠 또 안 오는 거지?
하고 웃어 넘기더라고요. 솔직히 조금은 씁쓸했지만, 그래, 이 아이에게 실망을 덜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여전히 편의점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독서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들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내 일, 내 커리어를 다시 가져야지. 그 작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걸었어요. 아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선생님도 아이가 밝아졌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예전엔 가끔 아이가 갑자기 울곤 했는데 이제는 정말 잘 웃었어요. 엄마, 우리 올해도 강가 가자. 이번엔 내가 라면 끓여줄게. 그 말이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전 남편과 같이요. 나 정말 마지막으로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서 왔다.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한때 명품을 들고 다니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나 봐. 아들한테 그렇게 손 벌려도 된다고 믿었어.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 저는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느꼈어요. 이건 정말 사과였어요. 늦었지만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고맙다.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줘서. 그게 우리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전 남편은 장례식 후에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스스로도 저를 볼 면목이 없었겠죠. 그 이후로 전 남편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어요. 아이도 이제는 자빨라는 단어를 거의 꺼내지 않아요. 이제 저희는 정말 우리 둘만의 가족이에요. 아이랑 저는 지금도 주말마다 작은 행복을 쌓아요. 강가에 가서 라면을 먹고 동네 시장에서 붕어빵을 사 먹고 집에서 작은 텐트를 치고 놀아요. 저는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바쁘지만 매일 밤 아이 얼굴을 보며 정말 행복을 느껴요. 사실 저는 결혼 전 평범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그 평범이 무너졌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짜 행복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전부라는 거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돈줄이 아니고 남편의 이해해줘야 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든든한 엄마죠.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살아요. 적어도 제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뼛속까지 깨달았어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누군가가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 내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게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걸어온 길은 참 고되고 외롭기도 했지만 지금 저는 누구보다 마음이 편안해요. 이제 저는 저의 가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누군가의 돈줄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용기 내시길 바라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범한 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위대한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